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완전 뻗어있죠. 어제 바닷가 가가지고 배 타고 놀았는데 저는 멀미 안 했는데 강아지가 멀미를 좀 해가지고 얘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길래 남아있던 스케줄이 있는데 그냥 접고 빨리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또 강아지 잘 자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자, 하여튼간 어젯밤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또 급락을 했네요. 그죠? 야, 정말 어쩜 이렇게 하루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5% 정도 하락했고 S&P도 3.5% 하락했으니까 낙폭이 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고변동성 시장이다. 그러니까 저런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고변동성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근데 그렇게 작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조금 많이 빠진 편이긴 한 겁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듣고 전 종목 전 업종이 3% 올랐던 거와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종목 전 업종이 오히려 더 많이 빠졌네요. 4% 넘게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대충 그림을 봤을 때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뭐 오늘도 기술적인 이야기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FOMC로 만들었던 장대 양봉을 그대로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S&P인데요. 장악을 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박스권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박스권 상단, 여기 아래에 박스권 하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 똑같습니다. 어제 5월 4일날 기억하시죠? 야, 급등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대상승이고 무조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요. 저항을 넘어가야 더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상당히 놀라긴 했는데요.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박스권으로 일단은 그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추가 상승에 실패하고 박스권이 됐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박스권을 붕괴시키려면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여기서 S&P고 나스닥이고 자세히 볼 만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이 4175라는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은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마디 가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은 또 조금 다른 겁니다. 박스권 하단은 한 4145 정도 되는 거고요. 어떤 제가 기술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자리, 이 자리가 붕괴되면 3산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라인, 그거는 4175고. 아무튼, 근데 어젯밤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했던 지지선 자리들을 다시 한번 와장창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지지선은 이제 붕괴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렇게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공통적이에요.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13,00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자리가. 근데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어젯밤 급락했지만 그렇다고 오늘 밤 연속적으로 급락하냐? 몰라요. 그죠? 일단 박스권이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지 S&P고 나스닥이고 박스권이 붕괴되면서 급락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가 붕괴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엔 이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날 종가 4월 29일 날 종가 4127 써 있는데요. 대충 4125, 5로 끊읍시다. 우리 4125 정도 자리를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와장창 하면은 이제 추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시장은 추가적인 급락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왜냐? 지금까지 봤던 그 박스권 하단 자리가 여기고요. 박스권 하단 자리, 박스권 상단 자리, 그죠? 요 정도, 요렇게 보는데, 박스권 하단 자리 붕괴되면,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에 아래쪽에 지지선이 없잖아요. 지지선이 물론 있긴 있는데,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급락도 가능하다. 요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도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000이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라인이다. 3산이 완성된 거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의미 있는 라인은 두 번 연속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은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 기정사실화. 물론 요날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4월 29일 날 붕괴되면서 이건 이미 끝장난 거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추가로 한 번 더 도장을 찍은 거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더 커졌다. 야, 이거 진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아지가 더운가 봐요. 옆에 마루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라 끌게요. 하여튼 그런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더 박스권 붕괴시키려면 박스권 하단 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요날 종가 그죠? 4월 29일 날 종가 12,850 요 자리 붕괴시키면 박스권 하단 붕괴되면서 이제 또 레벨 다운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요 정도 하긴 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빅스 지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빅스가 여전히 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게 작은 값은 아니에요. 분명히 큰 값입니다. 제가 FOMC 회의 날도 말씀드렸던 게 35자리인가 36자리, 여기 어디가 중요한 박스권 상단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건 진짜 그 세계적으로 이거를 정당화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전염병이 나가지고 전 세계가 셧다운 됐다든가, 아니 뭐 하여튼 뭔가 그죠? 아니면 뭐 예전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뭐 이런 게 망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사실 이 위는 정당화되는 구간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뭐 35, 40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잘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 빅스가 급등해서 31, 32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에요. 고공행진 중. 이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고 이러면서 잘 하락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저거 하락의 여력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락 에너지가 지금 막 많은 상황은 아니다. 하락 에너지가 좀 얼마 없다. 하락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하락 에너지가 많이 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요 아래에 있을 때는 연료가 만땅으로 찬 거고요. 위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재료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물론 이 40을 35, 40을 넘어가면 또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 위쪽은 쉽게 말해 보조 배터리 달고 날아간다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평상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연료통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란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소진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만땅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계속 이 빅스가 고공행진 중이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추가로 하락은 보니까 지지선이 계속 붕괴되니까 추가로 하락하고 계속 시장에 흘러내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마음 편한 하락은 아니다. 좀 힘이 좀 모자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계를 할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자, 아무것도 안 하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짜불짜불 하다가 35 이 부분에 뭐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결국 못 넘어가고 여기서 짜불짜불 하다가 훅 떨어지면서 다시 시장이 조금 반등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지금 당장 이거 35를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당장 뭐 어떤 회사가 망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글쎄요, 5월 9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5월 9일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재료로 혹시 넘어가려나 하는, 뭐 그걸 재료로 어떻게 잘하면 그걸로 뭐 거의 뭐 세계대전 그 이슈가 터지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5나 40을 넘어가는 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다. 잠깐 슈팅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슈팅이 아니고 이 위에서 놀고 그러면은 계속 이 위에서 놀고 그러면 그거 진짜 심각한 거라고요. 그걸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켜놓으시고 40 위에 갔을 때가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이렇게 삐죽삐죽 솟았을 때는 지금 검색해보시면은 다 그럴 만한, 와, 이래서 이게 급등했구나 하는 이유를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40 넘어가고 이랬던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좀 부담스러운 점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젯밤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이야기에 관련해서 좀 먼저 좀 풀어봤고요. 이제 어제 그 집 밖에 나가 있어서 못했던 FOMC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자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FOMC 회의
그죠? 일단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은 했고요. 뭐 QT는 6월 1일 날부터인가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건 뻔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오후 영상에서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기자회견 전문에서 우리는 파월 의장의 머릿속을 조금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조금씩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집 밖에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충 봤지만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하루 지났지만요. 일단 뭐 Q1번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 있는데요.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 파월 의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 뭐 가계의 초과 저축이 많고 기업의 금융 여건도 좋다. 경기 침체와 거리가 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경기 침체와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는 이 기자회견 전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나가면서 볼게요. 네, 지나가면서 보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기 어린이날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75bp 인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심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요 내용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안심을 했던 것 같고요. 이틀 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FOMC 직후에는 요거 때문에 안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죠? 중요한 건 75bp 인상 안 한다 요게 아니죠. 조금 더 지켜볼게요.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자고 한 거거든요. Q3번 어쩌고저쩌고 중립금리 넘기는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야, 긴축이 심각하구나. 이 사람 인플레의 진심이구나. 긴축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가지는 건너뛰고요. 뭐 7번 같은 거 한번 좀 볼만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주식이 하락해야 민간 소비가 하락할 건지,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최종적으로 어떤 숫자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어떤 지표들을, 이런 걸 어떻게 보는지에 관련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연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어, 숫자가 몇이 나왔어, 혹은 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됐어, 숫자가 딱 몇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해,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준은 쭉 했던 이야기가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추세, 어떤 뭐 인플레의 추세,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약간 늦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연준을 욕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이거는 중앙은행장으로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전 이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뭐 고용지표 하나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통화정책을 확 바꾸고, 혹은 뭐 인플레가 한 번 치솟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금리를 확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오버일 수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확인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통화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한 발짝 늦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그런 격언, 뭐 그런 거 아시죠? 비유. 예.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빨리 찬물을 그때쯤 틀어야 되거든요. 미리 뜨거운 물, 우리 샤워할 때 느끼는 거잖아요. 용암이 쏟아지기 전에 미리 찬물을 틀어놔야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고,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살짝 미리 살짝 뜨거운 물을 틀어놔야 이게 살짝 미지근하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연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마그마 같이 뜨거워진 걸 느끼고 나서야 찬물을 확 틀어요. 예, 찬물을 확 틀어요. 그 찬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래서 찬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트니까 또 마그마가 또 나오게 되고 요런 현상이 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하죠.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났을 때는 근데 연준 역사상 최초로 이 샤워실의 바보가 아니긴 했어요. 연준 역사상 최초로 파월이 그 전염병 나자마자 엄청나게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제때 진짜 적당한 타이밍에 유동성 공급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 제대로 한 이 사례가 어떻게 됐냐, 부작용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면은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거고, 확인되기 전에 움직이면 뭐 버블이 난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이번에도 연준의 대응은 좀 이제 다소 늦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주식이 하락해야 민간 소비가 하락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채용 공고가 줄어야 만족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채용 공고 줄어들고 주식 하락하고 민간 소비 하락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움직이면 이제 경제는 맛이 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것까지 봤고, 8번 같은 경우는 뭐다?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 긴축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결국 저소득층에 가장 긍정적이다. 솔직히 뭐 반은 동조하고요, 반은 반대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의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생각하고요. 뭐 쭉쭉쭉쭉 몇 가지 좀 넘기고,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 인상해서 인플레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는지, 폴 볼커처럼 인플레를 내려오게 만들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 올려야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오면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할 용기,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이 행동할 용기라는 거는 폴 볼커가 쓴 자서전 책 제목입니다.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의지. 나 긴축할 거야 라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4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봅니다. 뭐 폴 볼커의 경우 이것 때문에 가계의 고통을 초래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수급 균형을 그래도 고통이 생길 수 있지만 물가 못 잡으면 더 박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긴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월 의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뭐 헬리콥터 파월이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뭐 매파적인 파월이 됐어요. 완전 누구예요? 폴 볼커에 빙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예전에는 점차적인 인상을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그 긴축 스케줄이 당겨졌죠. 왜 그렇게 됐냐? 우리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긴축 스케줄이 뭐 50bp씩 계속 올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이 파월 의장 생각대로 갔을 때 정상적인 경로에 있는 그런 인상 경로인 거고요. 경제에서 경제가 삐끗하면은 금리 인상 물 건너갈 수도 있어요. 다시 금리 인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는 거라 금리 인하로 막 어떤 위기가 났을 때 대응하기는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이 금리 인상 스케줄 요거 뒤로 쭉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예정안을 너무나 그거를 막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앞으로 50bp 올리고 50bp 올리고 75bp 올리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희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스케줄대로 간다가 아닙니다. 이 스케줄들은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좀 보고 싶은 것들을 좀 이제 오늘에서야 좀 여러분들과 다 같이 봤는데, 전반적으로 저 내용들이 저게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앞만 봐도 긴축 우려 완화되는 부분은 75bp 인상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보시면 나머지 전부 다 인플레는 심각하다, 기준금리 인상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뭐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이게 다 긴축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도 뭐 가계 경제가 박살나도 긴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보여준 대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
긴축하면은 여기에 연관이 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경기 침체죠. 긴축의 부작용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파월의장이 강조한 게 경제는 좋다, 침체 가능성 없다, 침체 가능성 없다,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죠. 제 생각엔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잖아요. 힘센 사람이 힘 자랑할 리 없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약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월 의장이 자꾸자꾸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의외로 자기도 불안해서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FOMC 회의 내용을 좀 하루 지나서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저기에서 완화적이다, 이거 긴축 우려 줄어든다라고 볼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3% 가까이 급등을 했었다는 거. 5월 4일 날요. FOMC 회의 직후에요. 재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상승을 전부 다 하락으로 되돌렸는데, 네.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좀 시장이 좀 상식적으로 움직였다, 좀 이성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시장은 지금 고변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네. 하여튼 어제와 같은 그런 이성적인 시세가 꼭 나오란 법이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변동성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설프게 움직이면 진짜 뒤통수 세게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추세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뒤통수도 안 맞고 속도 편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응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했고, 뭐 긴축 우려 이러면서 갑자기 달러 급등하고요, 금리도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3% 돌파 안착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의 긴축 우려 재점화 이러면서 시장의 급락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라인을 붕괴시키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슈가 뭐 또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 재해석, 그죠? 요게 사실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고요. 그 외에 어젯밤에 이제 뭐 고용 지표도 좀 몇 가지 좀 나오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요. 이게 솔직히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뭐 적당히 나왔고요. 이 정도면 뭐 특별히 문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어떤 고용 지표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뭔가 뭔가 되게 쇼킹하게 나오긴 했어요. 논팜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뭐 고용 생산성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게 하여튼 쇼크하게 나왔네요. 그죠? 쇼크하게 나와서 이런 점도 일부 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긴 했을 텐데, 솔직히 이 지표에 관해서는 저도 별로 할 말 없어서 그냥 이건 패스할게요. 어젯밤에 이제 좀 갑작스럽게 저렇게 좀 다시 FOMC 회의 내용이 재해석된,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가 먹히지 않게 된 그러한 원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 시간이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그런 거라 갖고 뭐 꼭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이 IOER 금리가 인상됐다는 거, 이런 것도 아무튼 이 긴축 우려 자극에 한 몫을 좀 한 것 같습니다. IOER 금리는 초과 지준율 금리인가? 하여튼 한국말로 이게 좀 하여튼 어렵습니다. 무슨 초과 지준율 금리인가? 그래서 기준금리와 비슷한 류의 그런 정책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대표적인 정책금리는 기준금리인 거고요. 기준금리보다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 연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또 하나의 금리 정책 중에 하나인 거죠. IOER 금리요. 그거를 겁나게 올렸다는 겁니다. 참고로 예전의 값은 얼마였냐면 여기에 따르면 0.15%였거든요. 0.15%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0.9%가 됐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충격으로 다가오냐? 어제 방금 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보셨던 것처럼 75bp 인상은 안 한다며요. 75bp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IOER 금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이거를 무려 75bp 이상을 올린 건가요? 그죠?
75bp를 올려버리니까 시장이 충격을 먹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오 네, 지금 요게 종가만 나와서 지금 0.15로 돼 있는데 요게 갑자기 0.9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죠? 0.75 올린 거 맞죠? 0.75. 네. 그러니까 어제 바로 0.75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너무 크게 올려버리니까 시장이 깜짝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례를 보면 예전에도 이거 굉장히 좀 많이 급하게 올렸던 사례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죠? 사실 요거 같은 경우 어젯밤 파월 의장이 75bp 인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날 한 인상이라서 또 그 폭도 좀 상당히 좀 큰 편이긴 한 거라서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런 짓들을 하는 걸 보면 파월이 어젯밤에 뭐 75bp 인상만 안 하겠다고 했지 긴축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어이없게 또 그죠? 예, 자고 일어났더니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이런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제 350이 다시 저항이 됐네요. 예, 350 저항이 됐으니까 350 붕괴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350 못 넘는지 확인하면서 뭐 한 숟가락씩 얹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진짜 요즘 대응하기 어렵게 움직이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세는 추세대로 계속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70원이 박스권 상단 자리였는데 70원 돌파한 짝 시도 중입니다. 정배율로 원달러 환율이 잘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한 일주일간의 조정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해줬고요.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젠 잘 가고 있어서요. 할 말이 없고 350 그 지지력 붕괴됐으니까 뭐 이제는 350 싸움 잘 보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네요. 뭐 한 숟가락씩 얹는 타이밍은 본인이 스스로 잡으셔야 되겠죠. 웬만하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존 보유자들은 아무튼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대로 잘 가고 있는데 뭘 자꾸 움직일 게 있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40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죠. 40이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한 120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 일단 오늘은 40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